이방인의 이 전체적인 그 에피소드들은 거의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혹시 뭐 장면 또는 뭐 주제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태기 씨부터 할까요? 고참이 뭐 이제 말문을 열어줘야. 재판 과정에서 네. 검사가 얘기하는 두 사건 사이에는 이제 심오한 연결이 있다. 그렇죠. 범죄자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묻었다. 이게 유죄의 일다라는 게 과거의 도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엇물림이라고 해서 서로 엇나가는 것을 검사가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재판 과정에 어거지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검사의 말 그대로 이 두 개 사이에 연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의 까미가 살았던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안에서는 두 가지의 연결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법하고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는 죄,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셨듯이 이제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죄하고 분리된 지가 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뭐 괘씸죄 이런 건가요? 괘씸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 최근에 볼 수 있는 예를 보면 중동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사회적인 권력이 무너졌을 때 공적인 이제 국가 권력이나 법치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 규범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종교적인 규범, 그것마저 없을 때는 이제 주로 전근대 규범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부족 사회식, 말 그대로 이제 법치 이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규범. 예를 들면 이제 법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금지를 하는데 종교의 문제로 넘어가면 종교는 여성이 어떤 종교적인 책임을 다 할 때는 이제 괜찮은데 다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이상으로 또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부족사회 규범에 따라 부족사회 규범을 어기면 그것이 차별을 받고 처벌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중동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아직 이런 게 완전히 분리가 안 된 사회를 보면 그 두 가지가 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슬람교 자체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를 하라고 하진 않지만 부족사회 전통에서 내려온 여성 차별이나 학대가 종교적 권위를 빌려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도덕은 아니고 현재의 도덕과 나란히 있을 때 현재 도덕이 약화되면 과거의 도덕이 언제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이 시기 20세기 까미가 살았던, 지금 이방인 책이 나왔던 시기도 딱 저희가 근대의 분기점으로 삼는 시기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는 이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분화되지도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사제가 당당하게 참여를 하는 것도 그 시기에는 아마 당연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죽인 것과 어머니의 죽음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무게를 가지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이때 관념으로는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좀 힌트가 된 것 같네요. 그 식민지 상황이 전혀 기술되지 않는 게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작가들 보면 식민지기가 없잖아요. 뭐 검열을 받아서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작가들이 식민지 상황, 특히 일본인들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아심이 굉장히 이제 많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해소가 안 되는데 자기 검열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의 일제 검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예전에 주로 어딘가 신문에 이제 기재를 기고를 해야 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뭐 이제 하나의 그 수단이었으니까 뭐 신문에 게재가 되려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신문사 내에서의 이런 검열 이런 것들이 뭐 삼중적 검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작가라면 또는 이제 출판되지 않은 것들도 이제 사후에 원고로 많이 출판이 되는데 이런 데조차도 이제 식민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도 그런 부분이 커요. 왜 이게 안 나타날까? 아랍인들은 왜 입이 없을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상황을 두고 재판 과정을 이해해 보니까 태규 씨 말처럼 아랍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그 근대적인 법 세계는 무너진 거죠. 물론 프랑스인들에게는 그 세계가 지속이 돼요. 그런데 현재 이 알제라는 상황에서는 이 법이 언제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아노미와 같다. 무너졌다라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태규 씨 이제 분석처럼 그러면은 지금 이 검사의 말도 좀 납득이 돼요. 지금 현재는 법치 국가로서 운영되기보다는 그것이 무너지고 자의적이고 또는 관습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리아 같은 상황들을 얘기를 해. 족장 사회의 출현이다. 그러니까 막 그 예심 판사가 막 윽박을 지르잖아요. 당신 회개하시오라고. 이런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아노미로 딱 이해를 이제 한번 오늘 처음 바라보니까 까미가 어쩌면 그런 걸 의도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주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네. 어디로 가나요 이제? 옆으로 갈까요? 네. 어떠신가요? 아무나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뭔가 열심히 쓰셨는데 저는 그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메로소가 자기가 이제 자유를 어찌됐든 찾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잖아요. 네. 그 죽음에 대한 인정 이런 뭐 까미의 표현으로 말하면 특권 이런 거 글쎄요 그 표현이 참 묘했어. 특권. 네. 인식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단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쨌든 간에 구조 속에 한정돼서 태어나지만 기투되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자유든 간에 상관없이 자유를 받게 되는데 저는 생각해보는 게 자유의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부조리를 느끼고 또 환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또 기쁨과 뭐 해방감이나 뭐 어떤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불행이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다고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데 어쨌든 간에 불행에 달라붙어 있는데 이 불행이 누가 기준을 잡아주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를 여기 책에 보면은 자유를 얻으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어쨌든 결론이 나지만 그렇죠. 바다 뭐 이런 것도 자유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그게 불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게 사실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 속에서 그렇죠. 지어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최대 행복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보면 불행해.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계속 돌고 아니요, 도는데 예, 이해했어요. 그 뭐지 찰리 채플린 말이 갑자기 생각났던 게 희극도 멀리서 보면 어쨌든 비극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이제 어딘가로 미래든 과거든 내가 내던지고 하는데 그 행복을 느낀다는 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두 가지 점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자유를 얻으면 누구나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자유?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맘대로 해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현대 사회로 올수록 우리가 불안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불안 증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하면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되는, 그리고 나서는 비교가 돼요. 쟤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너는 이래서 실패했는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오직 결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 자유인에게 주어지니까 모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바로 나야. 내 자신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거죠. 자꾸 판단이 되고 비교가 되고. 그것만 없으면은 자유는 행복을 주는 것인데, 자유의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돼. 하지만 전통사회로 가면 이미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를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노비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불행하다. 결정되어 있는 삶의 방향이 있을 때는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밥 한 끼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오늘날에는 밥 한 끼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자동차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추가로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그냥 아주 아주 적은 것만 갖추면 행복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 적은 것들의 양도 늘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 기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갖추는데도 어렵고, 플러스 더 해야만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이 과정을 다 가야 되니까 자유를 잃게 되죠. 이것도 해야 돼. 할 게 너무, 의무가 너무 많잖아. 해야 할 것들이.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내일 또 12시까지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편리를 마련하는데,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내 자유를 온통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분명히 내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이런 자유에 따른 행복의 어떤 이런 균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 지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좀
좋은 논의라고 봤던 거는 판단 기준에 관한 거예요. 자유롭다는 걸 누가 판단할까? 행복과 불행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보통 우리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시험에 붙으면 물론 행복하겠죠. 그런데 누가 그 행복이라고 결정해 주는 걸까요? 막 엄마가 넌 막 공부해가지고 막 쥐어짜가지고 붙었어요. 과연 그놈은 행복할까? 붙었는데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행복할까? 아마 이놈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대학 가면 엄마가 더 쥐어짜서 이제 그 다음엔 이거는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똑 떨어졌어. 그러면 해방감을 맛볼 수도 있겠네요. 반항, 저항.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적인 어떤 그 행불행 또는 자유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감옥, 교도소에 갇혔냐 아니냐 뭐 중요한 자유에 대한 기준일 수 있잖아요. 근데 메르소를 보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사람 누구나 죽고 언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 죽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지금 회상할 수 있는 현재 이 삶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 그것이 내가 바라는 오직 하나야. 내 바람은 오직 현재 내가 회상을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만 주어지면 난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의 이러한 자기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깨달음, 저는 실존적 결단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그것이 결국 이제 자유 또는 행불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지 않을까. 그건 오늘날을 용어로 표현하자면 양심 같은 거야. 스스로 자기 양심에 딱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자유로운지 아닌지 스스로는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순간 판단의 주체가 바뀌어. 그래서 이제 나를 숨기게 되죠. 메르소는 그걸 자기 상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안 돼. 이러면 자유 여부를 판단하는 본래적인 기준이 척도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쪽에 있고 그걸 이제 단죄라고 쓰고 있는 거죠. 너는 자유로워. 넌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단죄가 되면 난 벗어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실존적 결단을 하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근데 여전히 또 누구를 만나고 부속사제를 만나고 검사를 만나고 변호사를 만나고 시작하면 다시 또 그들에 의해서 내가 단죄가 돼서 판단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경우죠. 결국은 뭐 이중적 의미에서 판단의 주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런 자유 또는 행불행에 대한 판단의 주체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네요. 뭐 결론은 여기 내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걸 양심의 문제로 좀 보고 있어요. 재미있네요. 두 분 중에 한 분죠. 네. 준성 씨가 보면 말을 되게 아껴서 시간에. 생각이 막 제대로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방금 이제 한 얘기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는 자유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메르소는 나는 회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은 행복하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문 좀 어딘가 닫아보세요.
최소한의 자유를 자기가 정의를 했고 그것을 재미있네. 최소한의 자유. 네, 좋습니다. 그것도 사실 자유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자유라고 볼 수 있는가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허용된 것 중에 찾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마치 맞아. 예. 합리화 하나 좀 들어서 진정한 자유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한테 허용된 것 중에 그 아주 작은 것들 하나라 해서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또 했던 게 수업 시간 했던 게 생각이 났던 게 그 키에르케고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마치 그 선택 그 아브라함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의 어떤 권위를 빌어서 아 어쩔 수 없었다 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정반대의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네르소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 나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라는 합리화를 한 것 같고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건 신의 권위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리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한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도대체 어디가까지가 자유고 결국에는 인간이 그냥 합리화하는 동물이 아닌가. 합리화, 자기 해석, 자기 자기가 느끼는 대로의 자유도 이것에 이제 자유라는 게 이제 정말 이제 자유 그 자체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내 자유로 보고 어디까지 내 자유로 하지 않고 어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로 그 바라보는가의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 이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유는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정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일단 최소한의 자유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 같아요. 자유에도 양이 있는 것 같아. 질도 있는 것 같고 또는 비교 대상도 가능합니다. 여자의 자유, 남자의 자유, 뭐 존재론적 자유가 가능한데 여자의 자유는 뭐 생리적으로 남자의 자유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동 부분도 있을 테고 욕망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 자유 같은 것도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여자도 애를 낳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자유가 좀 다르게 이해가 되고 또 뭐 수학 능력, 수학을 푸는 능력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잘 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풀고 어떤 일을 해내는 부분에 능력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자유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인 제한 교도소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오늘날 많이 자유와 동일시되는 게 돈, 부이잖아요. 돈이 많다면 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욕망의 자유 이런 거 자유에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일단 최소한의 자유와 최대한의 자유가 있다고 한번 가정하고 최소한의 자유는 뭐 숨 쉴 자유라고 해봅시다. 갇혀 있지만 어쨌든 숨 쉴 수는 있어. 생각할 수는 있고 최대한의 자유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합시다.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런 거. 그럼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 개념이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유는 완전히 구속, 억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자유고 최대한의 자유는 어떠한 억압이나 상황,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과 구속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놓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자유를 좀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속이 없는 게 자유. 이게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그래 그런 거를. 나를 구속하는 게 적을수록 나는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인데요. 그럼 신을 버리면 아브라함은 자유로워질까요?
더 큰 구속을 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구속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나날살이의 틀, 그죠? 관습이라는 것에도 우리 구속을 받죠. 거기서 벗어나면 해방하면 우리 자유를 느끼게 돼요.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 뭔가 결정해야 하는 또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떠나왔다, 엄마를 버렸다는, 엄마를 이렇게 부양해야 할 의무 때문에 부양을 하다가 힘들어. 또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해방되죠.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죄책감이 들죠. 그럼 다시 이런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할 때는 이런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의미의 소극적 자유, 이거를 출발점으로 삼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또 도입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럼 누군가 돈을 줘야겠죠.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인맥이 없다. 그러면 인맥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기회의 평등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런 의미의 적극적 자유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주어져 있어야 되죠.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가능성이 허락이 돼야 돼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꾸 여자로 살라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구속이 없고 다 하고 또 아무리 나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도 나보고 여자로 살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남자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의 이런 가능성이 허용이 안 된다면은 그 경우는 나는 크게 자유를 잃어버릴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자유의 개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이제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쪽 설명 들어보시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생각하시고 그러면 다른 분 혹시 정의 내리실 수 있으면은 정의를 내려봐 주시고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 못하면 병나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 받고 싶을 때 사랑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유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물어봐요. 모두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게 그 세상이 지옥이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천국이지 이게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살면 독재고 모두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아마 그 세계는 분명히 파라다이스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아마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순 도덕적 원리에 딱딱딱딱 다 들어맞아야 될 거야. 어떤 경우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도덕적인 원리하고 모순, 상충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돼. 모든 사람의 경우에. 그러면 도덕의 왕국이 펼쳐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유의 우리말은 이거 한자고 불교에서의 자유가 있고 원래 우리가 쓰던 자유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쓰던 표현은 주선하다 이런 자유 주선하다. 주선이라는 거는 왜 오늘 미팅 자리를 내가 주선했어 그럴 때 주선이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마물러 가는 거 이게 주선이야.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면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는 내 뜻이 강조가 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버려나갈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자동차를 조달할 수 있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사람을 조달할 수 있고, 지식을 조달할 수 있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우리말 이제 원래 의미에서의 자유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자로서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모두 자유란 뜻입니다. 자유는 나 스스로로 말미암은 것, 이게 자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거죠. 일체 유심조,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일어났어요. 이게 자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네요. 공. 그럼 이제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내면 그것이 곧 자유라고 봤던 겁니다. 영어의 프리덤은 좀 달라요. 프리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톤이 에쿠시아라고 썼던 건데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프리.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자리가 비어있다 하면은 이제 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The place is free. 또는 뭐 요금도 프리. 안 받고 들어 공짜 이런 게 프리입니다. 어떤 요금이 안 들어가고 비용이 안 들어가고 다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고 활짝 열려 있는 상태, 이게 프리네요. 들판. 근데 리버티라는 것도 있는데요. 리버티는 반대 개념입니다. 구속 상태가 아닌 경우를 리버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경우, 해방된 상태, 그러니까 풀려나 있음이 리버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오늘날에는 리버티를 주로 쓰게 됩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게 되죠. 시민의 자유.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는 의무를 수반하고 있는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프리덤은 이념이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 근데 현실 속에서는 리버티이기 때문에 얼만큼 구속해야 되는지, 거꾸로 말하면 사생활 보호를 얼만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리버티 핵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양,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리버티 개념에 딱 들어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자유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정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이것을 자유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제 관용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왜 안 되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안 되죠? 그러면은 상대가 관용을 해줘야, 너그럽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내가 그 사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하고 자유에 대한 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이 필요하다면은 제한할 수 있어야겠죠. 그 문제. 아무튼 최소한의 자유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발전을 다시 이루어 가야겠죠.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한 학생이 제 수업 시간에 껌을 막 씹더라고. 제가 뭐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근데 너무 천연덕스러워가지고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그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님 앞에서 껌을 막 일부러 막 씹지는 않는데, 뭐가 이렇게 껌을 이렇게 요란하게 씹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다 돼요 그러네. 미국에서 다 돼요 그래. 아, 미국엔 되는구나. 응? 근데 한국에서는 참 학생들이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학생들도 불편해하고 교수님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길걸?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다른 친구들이 그걸 불편하게 여긴다면은 아마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이런 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자유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이해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정 씨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자유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유 얘기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 책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러니까 역사 보면 이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있고 뭐 흑인 노예 해방 운동. 예, 그락스 같이 그런 해방 운동이 있었지만 그 중간에서는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 아니,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이제 때가 있었고 이제 검투사들이나 그렇게 했지 이제 그 이후에 중세 시대나 뭐 이제 그 이후에는 노예 해방 운동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배고프다 못해서 아메리카엔 좀 있었죠. 네? 아메리카, 미국. 아메리카는 있었는데 그건 이제 흑인 노예들이 있었고 이제 백인이나 원래 있었던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왜 원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제 사람들이 압제가 가해지고 그 압제가 인식되어졌을 때 자유가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소설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보면 이제 메르소가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심각한 무기력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당하는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국가 권력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종교 그리고 이제 법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는 부르주아지나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헤게모니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기본 이념들을 국가 이념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메르소는 철저히 시스템적으로 버려지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제 감옥에서 왜 그런 자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라고 생각을 감옥에서 그 전에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그닥 없다가 감옥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감옥이라는 게 이제 이전 시대 푸코에서 말하는 이제 이전 시대의 형벌은 삶을 그 생사 여태권을 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가치가 있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고 당신의 그런 움직임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을 만들어냈다는 그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그 사람도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게 그 삶에 대해서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르소가 죽음이나 뭐 이런 자신에 대한 죽음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자유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정도로 노예제도랑 비교한 건 참 좋네요. 노예들이 되게 그 습관화되면 내면화되면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신분적인 계급의식을 갖게 되고 내면화가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 노예가 자기와 같은 노예가 자유를 원하면 그를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제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등의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제 나중에 노예 해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 평등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산업공상으로 신분적으로 질서 주어져 있는 거죠. 이 질서, 신분 계급이 이제 이데올로기로 제도적으로 강요가 됐었고 그것이 습관화가 내면화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 뭐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 중세, 인도도 카스트 마찬가지고 소수 계급들이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총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결국 이념화하는 거거든요. 이념화할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늘이 준 것이다. 신이 준 것이다. 또는 뭐 이건 본성적으로 그렇다. 너희들은 태생이 그렇다.
신분적으로 뭐 인종적으로 해가지고 끊임없는 정당화를 시도해요. 또 뭐 부의 세습 같은 걸로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정당화에 성공하면 어떤 노예도 자유를 원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당화가 깨지는 거는 말로 깨지는 거예요. 말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수가 나와서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평등하대 이렇게 시작을 해. 평등하대. 누군가 평등하다고 말을 했어. 그럼 평등이라는 말로 세상을 보게 되죠. 당연히 이런 부정의를 목격하게 되고 그 부정의가 이제 확산이 되면은 전체적인 의미의 집단적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개인이 죽으면 부정의를 이제 바로잡으려고 외치다가 죽으면 삽시간에 집단 전체가 그 부정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돼요. 거꾸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이제 지배 엘리트들은 그 사람을 회유하거나 또는 전체 집단이 이러한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의 말을 퍼뜨리면 오히려 집단 전체는 그 부정의를 들고 나와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건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사회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링컨이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이러한 흑백 갈등에 대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누군가 반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반대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느낀 거죠. 노예제도가. 그러면 삽시간에 정치운동이 되고요. 이 집단 이제 어떤 행동에서 어떤 누군가는 리더가 나와야 돼. 이게 묘하지만 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맨 위에 누군가가 탁 전면에 서가지고 누구든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도 7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생겼을 때 리더가 딱 생겨서 방향만 가르치면 방향만 딱 지시하면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 노예들이 왜 자유를 원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자유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거는 이제 제도, 이제 푸코 얘기 같은 것인데 제도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도라는 것은 당연히 학문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입법 과정을 거칠 때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왕이 그 법을 만들 때는 왕의 권위라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아주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그걸 체계적으로 반대해야 돼. 근데 체계적으로 반대하면 전면적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혁명은 전면적 반대가 일어났을 때 노예제도는 부당해하고 집단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바꾸자 그럼 바뀌지만은 체계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전면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어서 항상 단계적이야. 이노베이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번 우리 트럼프 사태 때 다 볼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과거의 회귀라는 것을 분명히 반동이라는 것을 불러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 또 한 걸음 가야 되고 이런 방식의 전진과 후퇴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서 그런 거죠. 혁명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체계를 잡게 되고 체계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부분적인 경우밖에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자유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자유를 원할 때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탁 파기해버려야 되는데 이 파기하면은 여러분 대학생 신분도 그냥 파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요거는 그냥 유지하고 싶은데 이걸 유지하면서 자유를 얻으려니까 점진적인 것밖에 안 되고 점진적인 거라는 건 찔끔찔끔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자유 쟁취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걸 모두 버릴 수 있는 집단,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이제 프롤레타리아 정도가 나와야 전면적으로 다 버리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곳이지, 이런 프로그램 사회 오늘날에는 그런 집단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시리아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이제 공동체의 경우에는 그런 집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이 이제 그 제도를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푸코는 이제 점진적인 이런 변화를 주로 초점에 맞춰서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마르크스는 혁명적 변화를 주로 얘기를 했고요. 제도화된 사회, 저는 예상키로는 트럼프는 탄핵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혁명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만 뭐도 더 원하냐면 안정, 이대로 그냥 지속되기를 원하는 면도 크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는 만큼 그 자유가 주는 어떤 불안,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죠.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적절히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부남들 보면 다 알죠. 뭐. 자유가 주는 그 달콤함에 취했다가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지 뭐. 한순간이지 그거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어떤 위험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준성 씨 얘기가 뭐 제 얘기가 답은 될 수가 없는데, 또 시대가 바뀌면 사람마다 다른 면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날에는 자유에 대한 쟁취라는 말 자체가 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 아까 최소한의 자유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정신적 자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아주 극소수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진짜 위기는 이제 질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신적 자유의 문제로 우리가 새로 자유의 차원을 옮겨가야만 다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죽고 문학이 죽는 시대에는 정신적 자유라는 건 이미 사라진 거죠. 어떤 사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쓸데없는 것이 오늘날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 자유라는 걸 왜 모릅니까? 난 쓸데없는 게 좋은데 당신은 쓸데없는 걸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유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쓸데없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받고 싶어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가 돼버리는 순간, 메저리티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 마이너리티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수는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느끼는 순간 행복해지거든요. 그들은 자유를 느낀다고 하지만 이만큼 조금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지 자유를 느끼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유를 몰라요. 자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런 자유에 대한 요구 자체도 거의 최소한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시대? 자유가 없는 시대죠. 돈의 노예들이 돼버린 거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아마 미래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기계가 되는 거겠죠. 어쩌면 기계가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좋았어.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왜 로봇 도덕인가라는 책인데 오래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휴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철학 포기하자는 거죠. 네, 뭐 오늘 이 정도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